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관리 개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자료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두 시간을 걸쳐서 우리는 사무경영정보관리 개론 중에서 사무정보관리라는 부분과 그리고 사무정보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이어왔죠. 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 실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인 반면에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지만 과연 현실적인 부분을 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과목도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봤을 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본 강의에서 지금 사무경영정보개론이라는 이 큰 과목을 단 4시간에 걸쳐서 제가 막을 내릴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특강이나 또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문제 맞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화면에서는 자료 관리의 보존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문서가 그 위에 그 과장님, 부장님으로부터 이제 하달을 받으면 또 우리가 그 문서를 해내야 되고, 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서가 생겼을 때 이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수업 도중에 그 드라마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온다 했는데, 과거에 그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실제 현실하고 아주 가깝게 제작된 그런 드라마.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 보시면,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아마 느끼는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거기에서 한 장면 중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과장님이 폴더, 우리 회사에 있는 이 폴더 관리하는 부분에서 폴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하니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마인드맵을 막 그려가면서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구박을 받고, 나중에는 또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이 서류 처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파일 관리라 그래서, 문서 관리라 그래서 파일 철에다가 이렇게 문서 A4 용지를 막 이렇게 꽂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문서다. 그래서 이제 그 책꽂이 캐비넷에 이렇게 꽂아두고, 그래서 분류별로 막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자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니까 컴퓨터 안에 폴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갖고 그 폴더 안에다가 내가 작성한 문서, 파일, 자료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점이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과거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에 90년대 초중반에 사무실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문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라보셔야 되고, 이따 뒤에 가면 전자문서도 나옵니다. 전자문서는 파일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하고 또는 엑셀로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했는 그 파일을 폴더 안에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요 개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집된 많은 양의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야, 지난번 그 문서 어디 갖고 와 그러면 막 찾아요. 한참 걸리면 안 되겠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다면 부장님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필요로 하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면 물론 필요 없는 자료를 적시해. 이거 중요한 얘기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자료 관리의 중요성 중에서 뭐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한다는 말 자체가 문서 관리에 포함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는 폐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보관 문서와 보존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 문서라는 것은 잠시 보관해뒀다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제 캐비넷이나 서랍에 또 내 컴퓨터 폴더 중에서 최근 작업한 거, 이런 것들을 잠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게 보관 문서라면, 보존 문서라는 것은 현재 모든 진행 작업이 끝났고 나중에 추후 우리 회사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보존하는, 오랫동안 놔두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존이라 하는데, 그 보존에도 뭐 회사마다 이 문서는 5년간 보존을 해라, 이 문서는 10년간 보존을 해라, 이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되는 문서다, 그런 구분이 있겠죠. 그러면 5년간 보존해야 되는 문서라면 5년간 보존을 했다가 그 다음에 5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을 할 때 그 문서, 중요한 문서를 아무 때나 이렇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회사의 기밀 문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서 절단기에 넣어서 갈기갈기 라면줄처럼 찢어서 보통 폐기를 하게 되죠. 아주 하찮은 것들라도 그렇게 폐기를 합니다. 요즘은 대형 트럭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큰 한 15톤 이런 트럭들이 그 대기업 회사 앞에 와서 그 문서를 현장 폐기하는 그런 그 서비스 시스템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폐기하는 것도 이제 문서 관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려하는 학생들 많아요. 문서의 자료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에 폐기라는 부분도 속한다는 거. 자, 이러한 자료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자료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문서가 자연스럽게 계속 증가가 됩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나중에 폴더가 바탕화면에다가 막 저장하다 보면 바탕화면이 이게 완전히 그 아이콘으로 막 뒤집어 쌓여버리죠. 그 회사 업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은 컴퓨터에 이 폴더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폴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제가 뭐 그냥 특강으로라도 체계적으로 폴더를 쉽게 관리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특강을 제작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죠? 자, 자료 이동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료에 따르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다 좋은 말들이고 파냄새 나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용어, 그러니까 납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납본에 의한 방법, 또 구입에 의한 방법, 그리고 과제 부여에 의한 방법이 자료를 수집, 모으는 방법의 세 가지다. 다음 중 자료 수집에 속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납본에 의한 방법, 그리고 자료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구입에 의한 방법, 그리고 과제 부여에 의한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와서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일반 자료는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한다. 보통 이제 그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은 십진분류법을 많이 쓴다는 거, 요거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행정 간행물이라든지 행정 자료라든지 그 일반적으로 보통 쓰이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기업의 행정 자료는 행정 자료대로, 또 그 간행물은 간행물대로, 그리고 일반 우리가 쓰는 문서는 일반 문서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류는 전부 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십진분류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01번은 어디에 관련된 문서, 02번은 또 어디에 관련된 문서, 뭐 09번은 어디에 관련된 문서,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겠죠. 또 자료 관리 기간의 운영 및 자료 목록 관리에서 이제 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중앙자료관리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로 정부 산하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을 우리가 중앙자료관리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그 행자부, 요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 이런 명칭이 바뀔 수 있어요. 옛날 그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에서는 그 과거에는 이 정보통신 관련 법을 지정했던 부분이 최신부 뭐 이랬다가 지나면서 이제 뭐 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또 뭐 미래창조부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그죠? 부서 자체 이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회 실수로 이런 명칭 자체가 이제 옛날 말을 넣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튼 중앙자료관리기관은 행자부의
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자료과라는 것은 자료 관리를 맡아 하는 부서고, 처리과는 행정기관 내의 소관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부서를 처리과 또는 뭐 처리 담당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저런 말들, 중앙자료관리기관, 자료과, 처리과 이런 말들을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런 게 우리 수업 시간에 있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신다면 문제 풀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개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째 또 한 번 나오죠. 자료의 열람, 점검, 폐기, 이관. 이거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열람은 폐가식과 개가식으로 나누고요. 또 비밀, 또 대외비 또는 열람 제한 자료와 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에서 내가 뭐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 자료는 복사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뭐 이 자료는 복사를 해도 되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열람이란 말 자체의 개념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점검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 소장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고 보존되고 있는지. 폐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가 폐기 자료인데 그 기업마다 회사마다 또 나라마다 어떤 문서는 보존 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5년짜리 그 보존 문서였다면 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보관하는 그 장소만 부족해지니까 폐기할 때는 반드시 폐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관이라는 말은 아시죠? 이관 이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역사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역사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또 따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 자료관리의 자동화 및 공동이용 부분에서 역시 행자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해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정한 기기 및 이용 기술의 표준화 이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자료 관리에 관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몇 번 나왔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했는데 이런 자료 관리에 관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번 국방부 장관, 2번 행정자치부 장관, 3번 뭐 교육부 장관, 뭐 4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러한 것들을 관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큰 두 번째 단원입니다. 문서 관리라는 단원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문서 관리 방법은 파일링 하는 방법, 파일 처리한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그 들고 다니는 파일 있잖아요. 파일에다가 A4용지 막 꽂아서 파일링 하는 거. 수직식 파일링 시스템과 수평식 파일링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책이 있으면 제가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는데 이런 책이 있으면 이런 책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렇게 수평식으로 쌓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아마 그 어떨 때 더 유리한가는 기업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직식 파일링, 수직식으로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또 수평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일링 보관 장소에 의한 방법에서 우리는 집중식과 또 분산식, 절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고 C라는 부서가 있겠죠. 자, 여기 C라는 부서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이 문서과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둬요. 이렇게 문서과가 있어요. 자, A라는 부서 안에서 2명의 직원이 만약에 4명이라고 할까요? 4명의 직원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겠죠. 그 문서를 여기다 보관해요. 여기 캐비넷을 따로 두고 여기는 A 부서 문서. 그 다음에
B부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역시나 여기다가 B부서의 문서를 따로 보관을 하고, C부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여기다가 따로 C부서 문서를 따로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 문서과에서 허락을 받으면 B부서나 C부서에서 발생되는 문서를 A부서가 열람도 가능해요. 물론 열람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의 문서과를 두고 여러 개의 부서가 여기에 같이 보관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전담부서 관리 방식의 집중식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럼 분산식은요? 자, 분산식은 말 그대로 A라는 부서에서 발생되는 문서는 A라는 부서 안에 캐비넷을 두고 따로 보관을 하는 거겠죠. B라는 부서에서는 B라는 부서에서, C라는 부서는 C라는 부서 자체에서 문서를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보관을 하니까 얘는 분산식,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분산식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절충식은 뭘까요? 절충식은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집중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이 내가 필요한 문서가 발생될 때마다 맨날 여기 뛰어다녀야 돼요. 가지러 갔다가 가지러 갔다가 가지러 갔다가 가지러 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자주 쓰는 문서는 여기다 보관을 하고, 오랫동안 보존돼야 되고 가끔 그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문서는 여기다 따로 보관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다? 절충식이야. 각 부서 마찬가지. 자주 쓰는 문서는 우리 부서에 보관을 하고,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문서는 전담 부서에 맡겨주는 거. 이걸 우리가 절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서 처리 원칙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즉일 처리의 원칙, 책임 처리의 원칙, 법령 적합의 원칙.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딱딱한 말로 보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문서 처리의 원칙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만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즉일 처리, 책임 처리, 법령 적합의 원칙,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 중에서는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 기계화, 자동화, 경제성, 용이성, 일일 처리. 자,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이번 회에는 1번 표준화, 2번 간소화, 3번 전문화,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왔었고, 다음 회에는 1번 전문화, 2번 기계화, 3번 자동화,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넣어놓고 여기 없는 거 다른 걸 넣어놓고 그 답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반복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 1일 처리라는 거 요거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단원으로 이제 프로그램 보호관리,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회사에서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검찰에서 막 들이닥쳐서 파란색 이 박스 이삿짐 옮길 때 그 박스 막 동원해가지고 수십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문서나 컴퓨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서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들고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안에 이제 그 전자문서로 많이 저장되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거 막 떼가지고 자 그렇게 갖고 갑니다. 자, 그런 문서에 대한 어떤 보호 또 관리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저작권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작권이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우리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의 저작권 요거 잘 알아두세요. 창작한 때부터 발생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만들었어. 언제? 뭐 12월 31일 날 만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한 1년 좀 지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저작권은 자기가 넘길 때부터였는가? 아니에요. 1년 전에 자기가 만들어 그때부터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의 공표권을 가지고요. 저작권자의 종속 기간은 공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이런 숫자들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종속 기간은 공표한다.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 라고 공표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공표한 다음 연도. 만약에 올해가 만약에 뭐 90년이다. 그럼 1991년부터 50년간. 이렇게. 물론 숫자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여튼 50년이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공표하지 않아도 내가 만든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연도 다음 년부터 50년간. 결국은 이 50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 말고 다른 법적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연도가 달라지겠지만 프로그램 저작권은 50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단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프로그램 보호 관리에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 우리가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개작. 그죠? 개작.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읽어볼까요? 자, 원래의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또 명령,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거.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한다는 얘기죠. 변경하고 수정해서 해서 그 완전히 새로운 문서 형태를 프로그램 형태를 만드는 걸 우리가 개작이라고 하고요. 복제라는 것은 새로운 창작물을 더하지 않고 그죠? 그 상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배포라는 말은 원래의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또는 판매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배포라고 하고요. 발행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해서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그죠? 내 이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을 예를 든다면 우리 기업에 한 10개의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10개를 쫙 만들어서 복사해서 배포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발행. 통신규약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보통신 개론 네 번째 과목에서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약속, 규약입니다. 전산망 내부 또는 전산망 간의 상호 접속에 제공되는 전산망 기기 간의 통신 신호를 신호 순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약, 약속. A라는 그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느냐 서로 규약된 게 있어야만 서로가 통신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전기통신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우리가 좀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분인데 뭐 우리나라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콧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기 콘센트는 이래요. 다른 나라의 전기 콘센트는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자제품을 외국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기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멀티 콘센트 이렇게 들고 가고 막 꽂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통신 규약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서로의 어떤 룰이나 규약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 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작이 뭐냐, 복제가 뭐냐, 배포가 뭐냐, 발행이 뭐냐, 통신 규약이 뭐냐 이런 것들도 용어로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산망 관리의 운용.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컴퓨터로 사용이 되니까 전산망,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에서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전산망의 구성 조건은 접속의 임의성, 접속의 임의, 신속, 동일, 품질의 동일성, 통신의 신뢰성, 확장의 용이성, 체계의 동일성.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팔짱 끼고 편안하게 보세요. 접속의 임의성. 접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잘 돼야 되겠구나. 신속성. 빨리빨리 접속돼야 돼요. 빨리 접속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동일성. 접속하는 방법이 늘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접속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또 용이성. 편하게 돼야 되겠구나. 통일성. 어디 가도 똑같은 형태로 접속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산망의 구성 조건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전산망의 구성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잘 두시면 역시 되겠습니다. 자, 효과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신뢰성, 프로토콜의 표준화, 또 처리 능력 향상 이런 부분. 그 전산망 운영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을 때 전부 다 파냄새가 나는 답이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파냄새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사무전 시스템 첫 번째 과목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전산망의 구성 방법은 역시나 중앙 제어망, 그리고 이 중앙 집중형, 분산형 이런 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근데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교환과 통신 기능의 대부분을 중앙에 위치하는 컴퓨터에서 의해서 제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점은 중앙 컴퓨터가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고요. 분산 제어망은 통신에 대한 기능과 책임이 각 컴퓨터,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과 교환기에 의해서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문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자, 네 번째, 전산망 관련 규정입니다. 규정. 자, 목적은 전산망의 개발, 보급,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정보와 사회의 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긴 한데 상당히 중요해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통신망이나 전산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이다. 국민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런 이런 그 법적인 시스템들이 다 마련돼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전산망 관리 운영의 이제 5번째 전산망 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전산망 개발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날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사실 이 정보통신부 자체가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또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했는데 이 전산망 통신 부분이 범위가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죠. 커지니까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통신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지식경제부에 포함시키고 그 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또 행정자치부에 몇 개 떼주고 또 다른 부서에 몇 개 떼주고 해서 좀 분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자체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식경제부로 줄어들면서 정보통신부의 일부를 다른 부서에 떼주고 오늘날은 지식경제부가 이 전산망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장관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서 그 장관이 누구냐? 국방부 장관이 답인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행자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지만 통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정보통신부 장관, 이거는 옛날 말이고 오늘날은 지식경제부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또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누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산망의 구성은 통신구조, 통신규약. 이 통신규약은 앞서 설명을 드렸죠.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보통신 개론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그죠? 뭐 사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역시나 자주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배운 과목이 사무경영관리 개론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무경영관리 개론 문제가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정보통신 개론 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니까. 그죠? 자, 통신구조는 전산망 내부의 전산망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국가기관 전산망 또는 사업용 전산망의 통신구조는 공업표준화법 규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장이 공고한 한국 공업규격에 규정된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의 기본 참조 모델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에서 OSI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정보통신 개론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통신규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늘날 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식경제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고시한 기능 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또 분계점, 분계점이라는 단어 요거 전산망 기기가 타인의 전산망 기기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와 보존에 관한 책임의 한계 요거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뭘 설정한다? 분계점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7번째로 전산망 관련 기관 보호 기관 명칭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보보호센터.
정부가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다. 정보보호센터니까 정보보호시책. 한국전산원. 전산화 촉진. 그죠? 전산화 촉진 및 국가기관망의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 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에 관련된 보호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죠. 국민의 정보 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센터라는 말 자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보화 추진위원회, 요거 자주 등장합니다. 요 한국전산원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하고 이렇게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 그리고 비상위원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요 전산망이란 말 때문에 얘랑 전산원이랑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전산망의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와 정보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정보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뭘 한다? 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통신에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항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모 박스 안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협회, 소프트웨어 진흥협의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에 소속하여 둔다. 여기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말보다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무자동화 자체가 언제?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부분에서는 9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최신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아마 중후반부터 명칭이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거의 한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문제은행에서 출제된다면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말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전자계산기 조직 등 각종 단말기의 전자파 장애로부터 보호기준 등은 전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표준어 제도에서도 문자의 부호화 제도를 통해서 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우리가 TTA라고 하거든요. TTA.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tta.or.kr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나타나는 정보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좋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접속은 안 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산망 관련 기간,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경영관리 개론 파트의 세 번째 시간이었죠. 자료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무 작업의 형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단 4강으로 우리가 사무 경영관리 개론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이 4강만 듣고 시험 치러 갔다. 사무 경영관리 개론 20문제 중 20문제 다 맞출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과거 기출문제를 많이 이렇게 뒤져봐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은 당연하고 우리는 이형 합격하는 거 좀 편하게 공부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입니다.